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난 3시간 동안 저희는 그 금속공예의 개괄적인 현황과 그 다음에 그 제작 기법의 주요 예들을 형성 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각각 금속별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청동기 의 제작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은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재질이 되고 있고요.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용하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고대의 청동기와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달라지는 양상들, 그 다음에 또 청동이 갖는 물성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크게 청동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지역의 초기 청동기 예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초기 청동기와 그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의 그 비교를 통해서 초기 청동기의 제작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동기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은 영어로 브론즈라고 합니다.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즉 구리와 그다음 주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금속을 섞어서 만든 합금을 청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청동과 동을 별로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동은 순수한 구리는 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석은 이제 회색 빛을 띠는 금속인데요. 이 붉은색 빛을 띠는 구리와 그 다음에 흰색 빛을 띠는 또는 밝은 회색 빛을 띠는 주석을 합금하게 되면 이 색깔은 약간 누르스름한 빛이 나게 됩니다. 근데 왜 청동이라고 부르냐? 이 누르스름한 빛이 나는 청동을 대기 중에 오래 놔두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푸른색 녹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청동은 초록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청동이 처음 합금되었을 때의 상태는 누르스름한 빛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초록색이 많이 나는 푸른색이나 초록색 계통의 녹이 많이 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산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청동은 순수한 구리에 비해서 그 용해점이 낮고 경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녹이기는 쉬운데 두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청동의 경우에는 두들면요. 이게 경도가 높아 단단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찢어지거나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은 단조 기법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동기는 주조 기법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주조 기법을 제작한 다음에는 이제 마연을 통해서 또는 절삭 같은 것을 해서 가공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청동기를 만들 때 그 합금하는 비율은, 그러니까 구리와 주석의 합금 비율은 용도나 또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릇의 형태 또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물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과 주석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청동기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은 중군동 지역입니다. 현재 그 청동기가 언제부터 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원전 8000년경 중군동 지역, 특히 터키 지역과 요르단 일대에서는 자연구리가 있는 그 광산과 광산 유구, 그 다음에 이제 구리로 만든 여러 가지 조각 비슷한 유물들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초기 청동기들의 기원이라든지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계학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청동기를 처음으로 주조하기 시작을 했던 지역은 아마 터키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유명한 터키의 차탈휙 유적과 같은 데에서는 또는 이제 요르단의 파이난 유적과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그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채굴해서 청동을 주조하는 예들을
얘들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차탈 회익에서 나오는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500년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긴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직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체로 청동기의 기원은 기원전 6,000년 정도의 중근동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그 청동기들이 금방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느냐, 또는 이렇게 각 지역에서 다 이 시기부터 청동을 주조하게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적은 터키의 그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로 알려진 그 차탈 휘익 유적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최근에 오른쪽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구리로 만들어진 물건들, 그 다음에 이제 구리를 주조했던 흔적들 같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적의 연대는 뭐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이 차탈 휘익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 금속기의 사용도 역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유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계속 발굴하면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탈휘익 유적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들은 현재 앙카라 박물관이나 차탈휘익 유적 근처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차탈휘익 유적은 제가 답사를 해보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재작년에 제가 앙카라 박물관에 갔다가 차탈휘익 유적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들 중에서 그 공예 기술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유물들을 봐서 가져온 것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차탈휘익 유적에서 출토된 화장품 용기와 안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조개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화장 용기가 있고요. 안료를 놔두고 이 스패츌라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그 주걱 내지는 끌과 같은 형태의 그 뼈로 만든 도구로 이것을 개서 얼굴에 발라서 화장을 하는 그 유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원전 6,000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동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그 도시 유적에서 출토가 된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터키 앙카라 박물관에 가시면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시작이 된 인류 문명의 초기 청동기 시대 유물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탈휘익 유적을 비롯해서 중근동 지역의 여러 유적에서는 기원전 6,000년경까지 올라가는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이제 청동기 제작 흔적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 정도가 되면 청동기 시대는 상당히 그 뛰어난 문명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전체로 보시고 있는 이 모든 유물들은 알라카 휘익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동물을 갖다가 주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방울 같은 것들을 이제 또는 이렇게 그 나무에 끼워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무구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들을 주조를 하기도 했고요. 칼 같은 경우도 역시 제작이 됐습니다. 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예들이고요. 이와 함께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경부터는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다수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걸이들이라든지 그 뭐 장식에 붙이는 그 판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렇게 구슬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일단 금판 조각들 해서 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 장신구들이 청동과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작 기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동을 단조를 한 경우도 있고요. 청동을 주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얇은 판들의 경우에는 판금 기법을 이용해서 그 제작을 한 판금 기법 또는 단조 기법을 같이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그 금세공 기술과 청동기 그 제작 기술이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경에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같은 터키의 알라카 휘익 유적에서 출토된 그 금속기의 형태를 보시면 이 시기에는 이미 금속을 주조해서 그 병과 같은 손잡이가 달린 병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질은 역시 청동입니다. 브론즈예요. 알라카 회익이라든지 아니면 샤탈 회익이라든지 그 아나톨리아 고원, 그 터키 중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었던 그 청동기 시대 문명은 기원전 한 2000년에서 1500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동물, 뿔이 달린 동물의 형태를 주조를 해서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거울 비슷한 형태를 넓은 판으로 만들거나 또는 주조를 해서 만드는 얘들,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만드는 얘들, 이 주조를 하고 역시 갈아내고 마연을 해서 만드는 것들인데요. 이 주조 이런 것들은 이제 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틀에다 얇게 부은 다음에 약간 쳐가지고서는 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금속기 제작 기법들을 볼 수 있고요. 주조 기술도 상당히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터키를 비롯한 그 중근동 지역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세계 고대 문명사 같은 것들을 배우시면 중근동 지역의 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이제 기원전 2500년 정도가 되면 2500년에서 2000년 정도가 되면 이렇게 원시적인 수준을 벗어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형성 있는 유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동아시아의 청동기들이 중근동 지역보다 일찍 시작이 되었느냐, 늦게 시작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 기원전 6000년, 6500년부터 중근동 지역에서 청동기의 제작이 시작이 됐고 주물을 비롯한 각종 금속 공예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데에 비해서 중국에서 청동을 사용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의 제작이 중근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전해졌는지 아니면 중국 자체에서 토기를 제작하던 기술에서 청동기의 제작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서양학자들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중근동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의 서북 지역으로 청동기의 제작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중국 학자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기원전 2000년 21세기라고 하는 한나라 때부터 청동을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했다고 이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단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굴을 할 때마다 그 새로운 유물들이 계속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연대도 계속 그 올라가고 있어서요. 어디가 먼저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또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전파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유적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검토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청동기가 시작이 된 것은 중국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나라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지역들은 한나라 때 수도가 있었다고 알려진 그 하남성 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나라 때 나오는 하남성 언사시 이리두라고 하는 얼리토우 이리두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 이리두 유적이 하대의 청동기 하대 그 도성 유적이기도 하고 하대 청동기 유적이기도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국의 청동기, 고대 청동기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존했던 나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은 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중국 고대 청동기의 대부분 다 상나라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원전 19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전 12세기 정도까지, 기원전 1100년경까지 만들어진 이 상나라 때 청동기들이 현재 중국 고대 청동기의 가장 오래된 형태고 가장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는
가장 발달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 청동기에 대한 연구는 이미 송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서 근대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초기의 청동기 연구는 송나라 때 있었던 초기 청동기 연구들은 그 유물을 파서 유물에 새겨진 금성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중화 문명의 기원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서 하남성, 안양의 은허 유적이라든지 또는 이리두 유적 같은 여러 상나라 때의 유적들을 발굴을 하면서요. 상대 청동기 공방들이 이 은허 일대에서 다수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부터는 청동기 제작이 중국에서 확실히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청동기는 그 여러 가지 문헌 기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자체에 새겨진 문자에 의해서도 청동기의 명칭이라든지 또는 뭐 청동기의 유래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하대나 상대 청동기의 대부분은 특히 상대 청동기의 대부분은 예기라고 부르는 그릇들입니다. 이 예기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위해서 그 예를 올리는 예제에 사용되는 그릇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기라고 하면 전부 다 제사용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맞습니다. 중국 청동기는 일단 예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라든지 무기로 사용하는 병기라든지 또는 공구라든지 수레나 그 다음에 말을 탈 때 승마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마 도구들을 만드는 것들이 다 이 청동기에 포함이 됩니다. 각종 도구들, 그릇들, 악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요. 이 청동기의 생산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동광산, 구리광산 유적은 뭐 중국 전체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호북성 대야시에 있는 동록산 유적입니다. 동록산 유적은 지금 최근까지도 20세기까지도 아마 그 구리가 남아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한나라 정도까지는 계속 채굴을 했었던 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보면 연대는 상나라 때 후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한대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가장 오래된 그 유물의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조사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 채굴은 기원전 2300년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호북성 대야시에 있는 이 동록산 유적의 경우에는 지금 기원전 2300년 정도 되니까 조금 전에 보신 그 터키의 그 유적하고 비슷한 시기의 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청동기 채광 및 생산 유적이라고 알려진 호북성의 동록산 유적은 1973년부터 발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굴이 거의 다 끝나고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유적 공원과 박물관의 형태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년 내에 새로운 박물관을 지을 것이라고 새 박물관을 현재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별로 크지는 않지만 요 산이 그 동록산에 남아있는 동광 유적입니다. 여기 지금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이 바위 안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다 이 이제 동광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록산 유적은 여러 가지 유기물질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목탄을 비롯한 유기물질 자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발굴 조사에 의하면 아마 첫 번째 채광이 됐던 시기는 기원전 2300년경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아마 한 대 정도까지 그 꾸준히 이 지역에서 광산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대는 지금도 동이 많이 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몇천 년 동안 동을 계속 파서 썼기 때문에 이게 청동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동이 나온다기보다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공작석이라고 하는 준보석 계통들, 구리가 섞여 있는 공작석 계통들을 이제 가공해서 보석으로 판매를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청동의 생산 구조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유적들을 복원을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청동기를 제조했던 유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동록산의 그 작은 동산 남은 부분에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청록 부분이 남아있다 이랬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에 보시면 이렇게 구리를 파들어갔던 구멍 같은 것들도 남아있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땅들이 변해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땅이 변해 있는 상태가 왜 이렇게 변하냐 하면 구리 성분이 이 바위 안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리 성분이 많은 바위들을 채광을 해서 그러니까 채굴 또는 채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광산에서 캐서 그 캔 것들을 녹여서 구리를 갖다가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지 청동기 또는 동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동록산 유적의 경우에는 그 채광, 그 광산에서 광석을 채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재련했던 것, 그 다음에 좀 더 정련하는 것, 그 다음에 주조나 단야했던 청동기 생산 유적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조나 단야 유적의 경우에는 시기가 좀 더 늦어서 전국시대, 춘추전국 시대 이후의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가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동록산 유적의 그 도면인데요.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데가 바로 여기 동록산 채광유지 4호라고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동산이 요 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일대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광산유적, 이 가장 오래된 광산유적이라고 하는 데가 유적 전시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역시 출토 유물들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복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역시 그 유적들이 몇 개가 있어서 거기들을 복원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상대 채광 유적이라고 한다면, 상주대 채광 유적은 좀 더 밑에 부분에 있고요. 그 다른 지역에 또 역시 채광 유적이 이제 나와서 주변을 돌아가면서 채광 유적과, 그 다음에 또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주거지 유적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마을을 보시면은, 마을에서 계속 들어가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가 산 꼭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원래 다 구리광산이었는데 점점 채굴을 하면서 깎아 내려가서 꼭대기만 남아 있고, 나머지 일대는 전부 다 이제 요 유적을 빼놓고는 전부 다 그 주거지로 바뀌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산이 있었던 지역에서 광산을 파내가면요,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어서 그 아주 큰 규모의 광산이지 않는 이상은, 작은 규모의 광산의 경우에는 고기를 다 파내고 나서 폐광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록산 유적의 경우에는 워낙 고기가 많았었던 것 같고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품질이 상당히 좋아서 유적들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오랫동안 번영을 했었던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록산 유적에서 뒤쪽에 그 광산 채굴 유적이 남아 있었다 그랬는데요. 현재는 여기 전체를, 이 유적 전체를 이렇게 보호를 해가지고요, 유적 전시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규모는 이제 대충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땅을 팠던 그 흔적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두 동철기 합쳐서 2000여 점 정도의 유물들이 발견이 됐고요. 이 일대 전체에서 발견된 그 동 제작과 관련된 동 슬래그를 비롯한 노벽체 뭐 이런 것들 합쳐서 유물이 이제 전체 50만 톤 정도가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50만 톤 정도가. 현재 이 유적들은 그냥 보면은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구덩이를 파고 나무 가구를 하고 지탱을 해서 이게 광산 유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복원도에 의하면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목책을 갖다가 파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갱도를 갖다가 중첩을 해서 1층, 2층
늘 다중으로 이어진 그 갱도로 이어진 광산 유적이었음이 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출토된 유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무로 만든 것들이라든지 대나무로 만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동을 주조해서 만든 도구들, 그 다음에 석기 같은 각종 도구들이 나왔고요. 시대가 좀 늦은 춘추전국 시대 재련로 같은 유적에서는 역시 철기 같은 것들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동록산 그 채굴 유적에서 이제 출토됐다고 알려진 청동제 도끼의 예를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동기 여기 보시면은 도끼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나무를 갖다가 바꿔서 못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도끼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록산 유적에서 이제 발굴된 유물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유구 안에서 이제 발견된 이 말라카이트 공작석이라고 하는 덩어리들이 이렇게 커다란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라카이트는 현재 준보석으로 재가공돼서 지금 보는 것처럼 현대 보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라카이트는 기본적으로 동을 주성분으로 한 그 준보석의 광물질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역시 녹여서 정련을 하면 구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각을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장신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누금 세공기법 할 때 이 공작석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 위에다 뿌려서 그 하면 그 금 붙일 때 사용하는 용매제 같은 것으로도 사용이 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은 이 춘추시대 재견로에서 발굴된 그 청동 슬래그와 노벽이 붙은 그 유물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엄청난 양이 이제 주변에서 발견이 됐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황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인데요. 이 파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황철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황과 철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광물입니다. 이 말라카이트가 나오는 일대에서는 역시 파이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색깔이나 물론 이제 형태, 결정의 형태도 다르긴 하지만 그 성분 자체도 이 파이라이트는 철 성분이 되고요. 말라카이트는 구리 성분이 돼서 이 동이나 철과 같은 그 광산이 이게 광산 안에서 한 광산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광석들이 이렇게 같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동록산 유적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소개가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쪽 지역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작은 동산만 남고 그 구리 광산 자체가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이제 시골에 가까운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유물들이 유적들과 함께 이제 발굴이 돼서 70년대 이후에 중국 청동기의 일종의 제일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호북성의 그 동록산 유적은 중국의 상대 수도가 있었던 하남성 지역과는 상당히 멉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최근에 이제 중국 청동기 연구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호북성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 청동을 채굴해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상나라의 그 중심부였던 그 상나라 수도가 있었던 하남성 지역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에 대한 논란이 뭐 계속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지역에서 이 동록산 지역에서 청동기를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이후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서 한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록산 지역에서 이제 발굴이 된 여기 그 가마를 하나 보시면은요, 가마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 조그만 저기가 있고요. 물 나오는, 쇳물 나오는, 그 청동 물이 나오는 구멍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이게 그 아마 동을 재련했던 가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동재련로는 아마 춘추전국 시대의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청동기 제작이 이제 하대 상대를 지나서 춘추 전국 시대, 주나라와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 청동기의 제작 기술이 상당히 정교해지고 뭐 엄청나게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기원전 12세기 서주 초기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다음 유명한 그 위정자인데, 이 주공이 제정한 주례라는 책에 보면은요, 고공기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주례의 고공기에 의하면 청동기를 제작할 때 있어서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는 비율이 이미 이 주례 고공기에 6가지 정도로 다르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고공기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때 그 주공이 직접 편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없어졌기 때문에 한나라 때, 기원전 1세기 한나라 성제 때 이 고공기 부분을 재편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례 고공기에 나오는 이 종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금속기의 주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거, 합금 비율 방식이라고 하는 게 주나라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 때 정착이 된 건지는 역시 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여하튼 주례 고공기라고 하는 책이 기원전 12세기 정도에 편찬이 된 처음 편찬이 됐고, 기원전 1세기에 다시 편찬이 된 책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이 한나라, 적어도 한나라 때에는 이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고, 이 비율대로 사실은 한 명청대까지 청동기를 제작을 하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종이나 종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솥이라든지 예기를 말하는 거죠. 예기를 만들 때는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구리가 많아요. 구리 7에 주석을 1만 넣는데요. 여기 창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칼날이라든지 화살촉 같은 거를 만들 때는요, 점점 더 주석의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거울 같은 경우에는 주석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이 거울은 색깔이 백색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단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반사광이 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거울의 뒷면에 그러니까 문양이 또 이쁘게 새겨져야 되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이 거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석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특히 무기 같은 경우에, 칼날 같은 경우에는 그 거울 못지않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석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주석의 함량이 높아지면 붓기는 쉬워지고 단단해지기는 하지만 잘 부러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대신 구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훨씬 더 유동성이 좋고 흐름이 좋아서 이렇게 정교한 표현을 하거나 복잡한 형태를 표현하거나 이럴 때에는 구리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다듬기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주석보다는 이제 구리의 비율을 훨씬 더 높게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6가지 지금 그 예기, 그 다음에 도끼, 창, 칼, 그 다음에 이제 화살촉, 거울과 같은 6가지 종류로 금속기의 그 기물의 형태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금속의 합금 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이미 중국에서는 기원전 1세기에 정착이 돼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대를 올라가서 기원전 12세기, 13세기에서 12세기 그 무정의 부인이라고 알려진 상나라 때 유명한 부호라는 여자의 무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호라는 사람의 무덤은 1976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보신 거 있는 것은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롭게 정비된 모습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부호의 부호 여자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호의 그 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앞에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무덤은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부호라고 하는 사람은 부호의 묘호가 이제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청동기에서 이 신이라는 명문들을 가진 청동기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무정이라고 하는 당시 상나라의 왕의 부인이었 쓰면서 동시에 그 다음 왕인 조경의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여자 대장군이었던 이 부호라는 사람의 진짜 무덤이 이제 발굴이 이제 된 건데요. 이 부호면은 중국 청동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하던 중국 청동기의 편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져온 중요한 유적이고요. 여기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너무너무 독특한 유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는데 청동기의 경우도 뭐 몇백 점이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전체 유물은 1,900여 점 출토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부호묘에서 나온 유물들의 대부분은 국가박물관이나 하남성박물관으로 이제 옮겨져 있고요. 이 부호묘 안에 전시가 되어 있는 청동기들은 복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부호묘를 가장 처음 유일하게 중국 청동기의 예로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부호묘의 연대가 그 사서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명문이 있기 때문에 기원전 12세기에서 13세기 경으로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연대를 가진 유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요. 보통 한국에서 청동기 시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10세기 정도에 시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묘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보다 뭐 몇백 년 정도 더 빠른 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국 청동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호묘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부호묘의 경우에는 여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동기들이 쭉 늘어져 있고요. 청동기는 전체 486점이 출토가 됐습니다. 전체 유물은 1928점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중앙에 여기 돌아가시면서 이 무덤들이 쭉 있는데 여기 있는 인물들이 다 뭐냐 하면 순장했던 순장했던 사람들의 그 인골입니다. 순장자는 모두 16명이 이제 나왔고요. 개가 6마리 같이 부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원전 13세기 유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미 코끼리 상아가 5점 나오고 있고요. 여기 청동기 468점 중에서 명문이 쓰여져 있었던 청동기가 190점인데 그 중에서 부호라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진 것은 109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의 명문 연구나 아니면 사서와의 관계를 연구를 할 때도 부호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여튼 여기서 나오는 청동기들은 종류가 400점이 넘으면서 대부분이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릇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청동제 그릇들이 중심입니다. 각종 그릇들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뭐 무기라든지 공구 같은 예들도 조금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그릇이 중심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 유물 중에서 청동제 그릇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의 청동기 시대와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청동기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10세기경 중국의 동북 지역을 통해서 청동기 주조 기술이 전래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의 청동기 문화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약간 살짝 불러서 악기 비파라고 하는 악기의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 또는 중국의 동북 지역의 그 요녕성 일대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요녕식 동검이라는 말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청동기 문화가 시대가 좀 내려가면은 요 세형 동검이라고 부르는 이 비파형의 여기 그 배 부분이 간략화가 돼서 이렇게 무난하게 이게 무던하게 내려가는 흔적만 남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세형 동검으로 바뀌는 이 시기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의 경우에는 중국 동북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 일대에 이제 널리 퍼지는 시기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것들이 청동제 거울, 그 다음에 청동제 방울, 그 다음에 이제 천하석이라고 하는 옥을 갖다가 해서 나오는 옥제 장신구들, 그 다음에 돌을 갈아서 만든 석촉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요. 한국의 청동기 시대의 유물 중에는 조금 전에 보신 부호묘를 비롯한 중국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칼, 거울, 방울과 같은 유물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릇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칼을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들이 과연 실용적인 그 청동기냐, 그러니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냐, 아니면 의뢰에만 사용하는 의료용품이냐, 의기라고 부르는 의료용품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청동기 시대의 이 유물들, 우리나라의 청동시대 유물이라고 하는 이 검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울이라든지 방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상나라 때의 유적에서 그 주조 유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는 청동시대 주조 유구가 그렇게 대량으로 크게 나오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청동기를 주조를 할 때 써야 되는 쓰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슬래그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구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서 과연 이 청동기들이 이렇게 한반도 내에서 자체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건 언제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던 그 주조 틀이 한반도 내에서는 별로 발견이 되지 않고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 비파형 동검의 그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그 문화적 범위가 어디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령성과 한국 동북 지역과의 한국의 서북 지역과의 중국 동북 지역과 한국 서북 지역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이제 고고학계나 역사학계에서는 비파형 동검 시대부터 고조선 시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서에는 나오지만 유적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청동기 시대의 동검은 요령식 동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게 나눠지고 있고요. 중국에 이제 중국식 동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는 이것이 이제 중국의 그 주나라 때,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제 그 동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나라 때 동검이라고 알려지는 이 동검은 어디서 출토되냐면 전라북도 완주 상림리에서 이제 출토됐습니다. 이 일대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중국식 동검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초기에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지역별로 쓰는 칼의 형태가 오르도스식이라는 것과 요령식, 그 다음에 세형 동검, 그 다음에 세형 동검이 이제 그 일본 남부 지역에서 이제 출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식과 요령식, 그 다음에 이제 세형동검식,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세형동검은 이제 한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일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죠. 그래서 요 동검의 형식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물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건지 사람이 직접 와서 만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 거푸집을 보면 세형동검의 경우나 아니면은 그 비파형 동검의 경우에는 석재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동 거울의 경우에는 석재를 썼는지 토재를 썼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상대 청동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부 다 토재 거푸집을 사용합니다. 한국 청동기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구리와 주석의 이원계를 보통 이제 그 두 가지 금속을 섞으면 이원계라고 얘기를 하죠. 구리와 주석 두 가지를 섞은 이원계가 보통 청동의 기본적인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청동기를 분석을 해보면 구리와 주석에 아연이라고 하는 금속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함량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구리와 주석과 아연으로 이루어진 3원계 청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2원계나 3원계 모두 다 납이 들어가 있고요. 또는 다른 금속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밀양으로 들어있는 납이 이제 원래 광산에서부터 나와 그 동광 안에서부터 섞여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납 동위 원소를 분석을 해서 산지를 추적하는 그 과학적 분석 방식이 청동기 제작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광산의 광물질 분석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다음에 아까 동록산 유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다 써버린 그 광산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가 돼서요. 이 납동이 원소 분석을 할 때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청동기 분석에서는 납동이 원소 분석을 통해서 뭐 어느 지역에서 청동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나오는 청동기 유물들은 실제로 기원전 10세기까지 올라가는 청동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원전 3, 4세기 이후부터 시작하는 초기 철기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시기에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청동기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청동기가 청동기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철기랑 같이 공반해서 나오는 시기가 늦은 시기의 청동기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동록산 유적에서도 말라카이트를 비롯한 공작석과 같은 것들이 다른 다른 광물질 성분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청동기를 분석을 하면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방현석 또는 방영광이라고 부르는 그 원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방현석 또는 방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방현석과 방영광은 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물질이라서 은과 납과 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섞여 있는 광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광물질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게 이제 그 광석 자체에서 은과 납과 주석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주성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수한 주석을 얻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주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석의 산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데나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의 산지가 어디였느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석 산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동북지역,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왔다고 보는 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주석에 대한 얘기들도 점점 들리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동남아 쪽 자료들은 또는 중국 남부 지역 자료들은 그 분석이 많이 돼 있지 않아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석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금 현대 주석의 경우에는 그 말레이시아가 주석 산지 중에 하나예요.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주석 산지 중에 하나라서 지금도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주석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미 지역에서도 이제 주석이 많이 들어온다고는 합니다. 왜 광산에서 찾지 않고 수입을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긴 한데요. 광물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어도 안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품질이 낮은, 그러니까 광석 안에 주석 성분이 낮거나 구리 성분이 낮은 경우에는 재련하는 비용만 너무 많이 들고 실제로 나오는 금속이 적으면 그것은 재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품질 좋은 거를 많이 찾아서 쓰게 되는데요. 여하튼 오른쪽에 보시는 이 주석이라든지 또는 이 방현석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에도 이렇게 광물 형태로 있고요. 이거를 이제 재련하게 되면 은이나 납이나 주석이나 또 이런 걸 재련을 하고 난 것들을 각각 성분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합쳐가지고 청동을 주조할 때 섞어서 이제 주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질과 색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광물질 이름들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르는 명칭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검색하셔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20세기 초반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이제 주석을 대량으로 채굴을 하는 주석 광산의 모습입니다. 이 광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산업화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상당히 대량으로 많은 인력을 써서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대의
광산들은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깜파르에 있었다고 하는 이 광산도 규모는 상당히 컸고요. 여기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 노동자들은 광산 인근에 집을 짓고 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중국에서 끌려온 그 노동자들, 노예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제 이 생산을 위해서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중국인들이 와서 생산을 해서 그런지 이 갱도를 갖다가 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놓는 것은 아까 동록선에서 보셨던 것들이랑 비슷하게 가구 구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산의 모습은 지역마다 또는 그 채굴해야 되는 대상이라든지 자연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여하튼 이 광산은 일단 산에 있는 바위를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바위를 갖다가 다 가지고 나가면 지금처럼 커다란 웅덩이만 남는다든지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만 남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그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광산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심을 하게 되지만 전근대 시대의 광산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집단에서 갖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작 자체보다는 이 광산에서 채광을 하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그 초기의 금속 사용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데요. 아마 그 광산의 채굴 능력이라든지 광산의 광석 판별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의 기술, 금속 기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로서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요. 지금으로서는 뭐 자세히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터키와 중국과 한국의 초기 청동기의 형태와 그 다음에 이제 산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과 뭐 청동의 특징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철기를 중심으로 해서 철기의 기원과 그 다음에 철이라고 하는 재료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은 그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리와 주석과 아연의 합금이 많고 안에 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납의 성분이 많으면 4원기 금속으로 별도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분의 분석이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나라 이전부터 춘중국 시대 이후 부터 시작을 해서 한나라 때까지 금속 성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격화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왜 그것이 늦게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그릇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철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